지금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민주당에서는 공천 경쟁. 그런데 민주당의 이 지금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워낙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내가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출마를 하려면 지금 현역 의원들과 싸워야 돼요. 현역 민주당 의원들과. 자, 그래서일까요?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를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친문이든 비명이든. 누가? 친명계 비례대표가. 지난번에 한 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또 한 분 나섰습니다. 그분의 출사표부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저는 숨죽이고 있는 당신들께 묻습니다. 당대표가 검찰 독재의 칼날에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에서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왜 자신 있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행동에 대해 밝히지 못합니까? 저 양이원영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생사고락을 함께했습니다. 자, 이수진에 이어서 이번에는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저게? 네,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초선 비례의원이죠. 그래서 이제 총선에 출마하려면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는데 고심이 깊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경기 광명을을 선택했는데요. 이 지역이 양기대 의원이라고 이낙연 전 대표를 경선 대표 전당대회 당시 경선 때부터 도왔던 이낙연계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 지역구를 표적해서 출마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양이원영이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더 공세를 높였던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보시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정치인이라고 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국회의원이 지역 의원으로 와 있다 이렇게 저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표를 던졌다고 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사실상 양기대 의원이 가결표를 냈다. 반 이재명 인물이다. 이런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 기존의 현역 의원과 출마를 선언하는 도전자 사이에 이런 공방이 가열되다 보니까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좀 자제를 당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어제 한번 카운팅을 해봤더니 전국적으로 지금 비명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친명 자칭 친명이라고 주장하는 도전자들의 수가 20여 명이 훌쩍 넘었었습니다. 20여 명이 넘었어요? 네. 자, 지금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 아니고. 이수진 의원 처음에 서대문 출마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출마 안 합니다 해서 정치 떠나나 했더니 다음 날 저는 분당으로 갈 겁니다. 왜 분당으로 가느냐? 죄송합니다. 윤영찬 잡으려고 거기 간답니다. 자, 이분은 양이원영 의원은 광명에 출마한대요. 왜? 양기대 잡으려고. 글쎄요. 물론 지금 공천 기간이긴 합니다만 명분이 광명을 위해서 그동안 오래 살아왔다든가 분당에서 오래 살아왔다든가 분당의 아들, 분당의 딸이라서 출마하는 게 아니라 양기대 잡기 위해서, 윤영찬 잡기 위해서 지금 일단 출사표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출마의 명분이요. 상당히 저는 아주 웃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양이원영이 저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발전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기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불체포 특검과 관련해서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출마해서 잡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수진은 마찬가지죠. 다른 쪽에서 막 선거운동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쪽에 와서 하는 얘기가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해서 심장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심장은 이미 인천으로 가버렸거든요. 가버린 심장을 갖다가 막 성남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저런 행태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코미디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비명계들이 사실은 특히 이제 약간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미 탈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타켓이 이제 비명에서 친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 편도 안 들고 조용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칼날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비명 쫓아내고, 그 다음에 친문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정권 바뀐 지 얼마 됐습니까?
저는 참 건불 10년, 하무 11호이라는 얘기가 정말 생각이 나고 정말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가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좋은 시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양 정당이 서로 이제 싸우는 이 아주 갈등을 유발하고 싸우는 데는 정책 비전보다는 그냥 숫자, 세력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들이 각각 1인 사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이 어떤 가치 비전에 따라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좋은 당이냐 이런 토론은 없고 항상 누구 편이냐 이렇게 돼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의도권에서 보면 정말 소수의 정말 비주류가 당대표가 된 거죠. 그것이 대선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팬덤을 몰고 와서 77%의 당대표가 되는데 정작 국회의원 수는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닥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저번에 180명, 지금 좀 줄었지만 많이 당선됐습니다. 거기에 병립형과 같은 형식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들이 다 지역구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충돌이, 그러니까 3중 정도의 충돌이 일어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갈등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쨌든 지금은 세력 결집이 중요한데 이것이 아니라 가치 비전에 따라서 다양한 국회의원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당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예. 상당히 그래서 저 갈등은 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명 대 친문, 비명계 이런 뭐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나 했는데 이분이 다시 민주당으로 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러브콜을 보낸 인물이 있답니다. 민주당과 한때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저격수로까지 불렸던 이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특히 민주당의 문제는요, 그 인간의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펴면서 또 자기들은 뒤로 모든 욕망을 다 실현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들 내 집 마련하지 말라고 난리치면서 무슨 임대 살라고 계속 그러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대출을 받습니까? 나라를 망치고 있는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이 위정 척사파들하고 우리는 싸워야 한다.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세력들하고 싸워야 한다. 이제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들었던 국민들의 촛불이 그럼 이건 나라냐라며 대통령을 향할 것입니다. 자, 저 장면이거든요. 이현주 의원이 눈물을 흘리던 저 장면. 자, 최지원 기자, 저게 언제 때 왜 저렇게 삭발을 했던 거예요? 이게 5년 전이죠. 2019년 9월인데요. 지금 앞에 플랜카드 보셨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제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걸 비판하면서 삭발식을 한 겁니다. 그때 삭발까지 했어요. 예, 저때 했던 발언들이 꽤 센데 86 운동권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싸잡아서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역사적으로 권력이 국민과 대결해서 무사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민심을 이런 식으로 무시한다면 우리 국민의 분노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 연결될 거란 점을 경고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때가 이현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던 때예요. 원래는 민주통합당으로 입당을 해서 재선까지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보수계열 이제 정당으로 이적까지 했는데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직후에 무소속 신분이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나는 입당을 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던 과정 중에 저렇게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때는 이제 보수 여전사다 이런 별칭을 얻을 만큼 이준석 대표랑도 뭐 한때는 막 토크 콘서트도 같이 하고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미래통합당 탈당 이후에는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를 하면서 뭐 세력을 더 구축하고 최근에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현주 의원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그 영입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는
이 대목에서 반윤연대를 강화하는데 이현주 전 의원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역할론으로 영입을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 때 했던 발언이 또 이준석 대표 뭐 논란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삭발시까지 해서 또 나갔던 사람을 다시 민주당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현주 전 의원의 저는 뭐 정치 유전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 영입 제안을 한 거는 이제 결국 과거는 묻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과거 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치부를 하고, 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 당으로 올 자격이 있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이현주 전 의원이 자기가 소속돼 있던 정당에서 늘 비주류고 주류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당을 뭐 최근 몇 년간 뭐 5번인가 옮기게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민주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이현주 전 의원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고 이 당을 옮기게 된 과정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계속해서 비판했던 부분은 일종의 당내 패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당내 패권이 가장 강화되어 있는 곳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노선과도 맞지 않는 선택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결국 본인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의원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이현주 의원에게 뭐라고 했는지 직접 이현주 의원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게 뭐 민주당에서 같이 한번 정치를 해봅시다 이런 제안을 하신 건가요? 하셨어요. 최근에 하셨어요. 이번 주 어제? 뭐 그냥 최근에 했다고 말씀드릴게요. 탈당하기 전에는 가끔 했죠. 그래서 뭐 아주 친한 건 아니라도 그건 있었죠, 친분은. 예, 뭐라고 하시면서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죠. 그냥 힘을 합하자. 네.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결론은 힘을 좀 합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총선에 이현주 전 의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정치인 중에서 당적 5번 바뀐 정치인이 없잖아요. 저분이 굉장히 갈팡질팡, 갈짓자의 어떤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난번 총선 때도 부산에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민주당으로 간다. 아까 뭐 힘을 실어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전화해서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을 데리고 오면 이게 힘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이제 판단에 있어서 좀 미스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건 뭐 개인적 의견입니다. 굉장히 비화감정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아마 손가락에 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현주 의원 데리고 가면 저게 간표인이지 뭐가 총선에 도움이 될까? 저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예,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저와는 좀 정반대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뭐 만약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 이제 공천을 주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뭐 조국 사태 때 이럴 때 막 비판을 하면서 나왔던 사람이라면, 이번에 전해드릴 분은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해왔던 한 작가가 이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예, 베스트셀러 작가죠. 소설가 공지영 씨인데요. 이 공지영 씨가 최근 본인의 신작 에세이를 발간했거든요. 그 출간하면서 SNS를 통해서 본인이 열렬하게 옹호하고 또 지지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것은 당시로서는 나름의 애국이고 또 희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 나중에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실망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론한 겁니다. 그 조국 전 장관
그 딸의 입시 비리 논란이 터졌을 때 장관 임명까지 그 과정에서 공지영 작가가 외곽 인사로서 나름 지지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본인이 했던 발언들이 무척이나 후회된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당시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그 진보 진영에서 끝까지 공지영 작가처럼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저때 공지영 작가랑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을 빚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좀 바꿔볼까요? 바로 진중권 교수예요. 저때 두 사람이 엄청나게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사실 김경률 회계사도 저때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바로 조국 사태예요. 그런데 진중권 그리고 김경률 이미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공지영 작가는 이제 재판 판결 봤더니 지금 사과조차 안 한다. 이게 지금 본인을 더 실망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때 일단 우리 사회에서 유명인 셀럽들이 이제 저 전장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는 예술가이기도 하고 작가다 보니까 이제 영혼이 좀 자유로운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전공 아닌 부분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너무나 일종의 이제 과신을 한다든가 그에 대한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좀 편향적인 어떤 그 사고에 빠지면 이제 이런 누가 범하는데 일단 이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또 자기 생각을 뒤집어서 지금 과거를 이제 부정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덕과 신중함 이런 사이에서 좀 이게 작가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면 좀 진리의 상대성을 생각하면서 좀 겸손하게 중립을 지켰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에 와서 저런 문제 제기가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측면, 즉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도 그 판단에 왜 이런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좀 더 진솔한 이야기가 함께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늦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반성문을 쓴 것은 대단히 그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이제 사실은 그 조국 사태 때 여러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문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몰랐다면 그 모르는 부분도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2월 8일에 보면 이제 2심 판결이 나옵니다. 뭐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지영 작가는 그래도 상당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렇게 반성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